이 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었네 좀요. 애인에게 편지를 썼다. 신영배. 애인에게 문법이 없고 문법이 없어서 애인에게 닿을 수 없다. 달밤이라고 썼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게 언어의 그 형태가 있잖아요. 그게 문법이고 규칙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말을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창작의 세계에서 문법대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창작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문법이 없죠. 규칙도 없고. 창작의 세계에서는. 세상의 말의 그 기준과는 다르니까. 다른 작업이 필요한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시인의 시집을 한번 쭉 보니까 그 물송이, 그 물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 물송이, 그 다음에 물구두, 물안경 달밤이라고 제목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불과 물의 방, 물베개, 여기도 물송이가 나와요. 물의자. 물송이가 계속 나오거든요. 시 전체적으로 쭉 옮겨가고 있는 것이. 네. 전부 다 그 물하고 관계된 물버스. 달도 많이 나와요. 물안경과 그 푸른기라는 제목도 있고, 물과이라는 것도 있고, 물꽃 뱀상자, 물걸레 옥상, 그 다음에 물악기, 물운동화, 물거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부가 물이에요. 그러면 이 시인의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그 물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그 형성하는 물이 뭐냐, 이것을 지금 이제 알아야지 이 시집 전체를 읽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물을 네. 고정되고 딱딱한 것을 전부 다 물로 변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물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려. 네. 달리의 그림처럼.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고정됐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물은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고정돼 있다. 그런 사고를 전부가 다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 시인은요. 그 신영배라는 시인은 고유의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을 다 깨트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그림을 그린다면은 초현실주의. 예, 사생력에만 이걸 갖다가 그 기준을 두고 우리가 그림을 그렸거든. 그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 사실주의. 예, 사실주의. 그러니까 그때는 사진이 없었거든요. 사진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인물화가 됐던 저 사물에 대했던 무엇이 됐든 간에 가장 정확하게 잘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가장 잘 그림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것을 깨트린 것이 인상파예요. 사실을 기리는 것 같으면은 화가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감성이나 이런 것이 개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은 사물을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그린 것이 그것이 그림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느끼는 감성이 더 중요하다 해서 그거에다가 자기가 느낀 감성에 강하게 터치하는 그 비법, 빛이 시시각각 변하는 예. 인상을 가지고. 예, 그런 모습. 렘브란트가 하는 거. 고우가 하는 그 터치. 희미하게 기리는데 사물을 정확하게 기리진 않아요. 그냥 붓으로 터치하듯이 해가지고 그 사물의 형체만 남기게끔 그런 식으로 기리는 거야, 이걸. 그것이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나가게 되면은 추상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걸 더 간략하게 더 잘라버리는 거야. 더 없애버리는 거야. 그 뼈대만 남기고. 그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초현실주의 화풍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초현실주의 화풍이 되다 보면은 의미라는 것이 전혀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는. 그냥 비구상화가 돼버리는 거야. 구상화적인 이 사물에 대한 표현이란 것이 하나 의미가 없어. 그냥 구상 자체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비구상화가 됐었을 때, 그랬을 때 누가 그것을 알아보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언어에서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언어라는 건 그렇거든요. 의미를 담고 있어야지만 언어는 그 사물들에 대한 의미가 전달이 돼야지만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미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 의미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사과를 과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통하겠어요? 안 통한다니까요? 근데 의미를 없애갖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냐. 그게 이제 무의미시로서의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을 도치해서 바꾸고 이러하는 것이 그 무의미시가 아니고, 무의미시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 안에의 관념을 깨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 이제 이상시 같은 경우에가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많이 깨트리는데, 좀 더 세밀하게 무의미 시를 논한다면은 김춘수 시인의 시를 보게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적시하고 있는 어떤 의미, 시에 있어서의 의미를 깨트려 가지고 사물이 갖고 있는 대상을 깨버리는 거야. 그리고 지시하고 있는 내용도 깨버리고 사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싹 깨트려 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의미를 깨뜨리고 나면은 의미가 없어져 뿐다니까? 그러면 그걸 이미지만 남지 않아요? 아니, 편안해? 이미지도 없다니까요? 이미지도 없다고요? 예, 그걸 다 깨트려 보고 나서 네. 그것이 갖고 있는 걸 다 깨트리고 나면 이게 낯설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신성한 낯설기. 그래서 그 낯설기를 가장 잘하는 한 시인이 김춘수 시인이잖아요. 네. 김춘수 시인의 시 중에서 처연당장에서 보면은 죽은 바다를 들고 있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막 바다가 이렇게 물이 없어져 버리고 군함이 이렇게 침멸돼 버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기는 바다는 물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군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김춘수 시인은 그렇게 하질 않는 거야. 그걸 없애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관념이 다 깨져본 거야. 의미가 깨져본 거야.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죽은 다음에 물새는 울고 있었다, 이런 말도 나와요. 네. 죽은 다음에 물새가 울고 있었다면 물새는 살아야지만 우는 거잖아요. 그럼 죽은 다음에 울고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죽은 새가 울 수가 있어? 이렇게 의미가 도치가 돼버리는 거야. 그 자체가.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하나하나 파괴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시하고 있는 의미의 대상을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의미를 새롭게 생성하는 것이 그게 무의미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대상 파괴예요. 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시했던 모든 대상을 파괴해서 저 대상이 새로운 것을 해석하게끔 만드는 거야. 사물이. 그렇게 봤었을 때 신영배 시인도 여기에 가깝게 보이는 시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게끔 달리게 만들잖아요. 앞에 시가 뭐였죠? 애인에게 편지를 썼다, 그거 말고. 그 앞에 시가 뭐였죠? 가방을 안고 잠이 들었다. 네, 가방을 안고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여행을 가는데 예. 여행을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이 잠이 들어갖고 있는 거야. 여행을 하는 사람이. 그것이 시를 새롭게 하고 낯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심층적인 느낌, 이미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집단의 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다 나오는 어떤 상징적인 코드들이 있거든요. 비슷한 예. 그 느낌을 주는. 그래서 낯설게 해서 무의미로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원형적인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시에서 코드화된 부분들, 마치 다빈치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암호를 읽어내듯이 파악하듯이 파악이 가능해요. 또 상징적인 기호들이 가리키는 심층의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애인에게 문법이 없고 어떤 규정된 언어의 규칙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네. 시를 쓰는데 규칙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문법이 없어서 그 규칙을 따라서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애인에게 닿을 수 없다라고 해서 끝없이 미끄러지는 차연을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완성이 항상. 안 되고 예.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흩어지고 예. 하는 산종. 예.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무지개 같이. 예.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잡았다 싶으면 다시 놓치고 다시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시라는 것이. 네. 예. 그래서 애인에게 닿을 수 없는 거야. 이 애인은 언어잖아요. 언어의 네. 세계에. 그래서 닿을 수가 없고 그 사물의 세계에 우리는 정확히 닿을 수가 없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물을 다 100%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네. 되겠죠. 예. 우리는 그 상징과 거기에 이미지의 일부만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언어라는 것에다 의미를 집어넣어서 해석하고 있다.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밤이라고 썼다. 달밤이라는 저 달밤. 네. 저렇게 썼는데 구두가 나에게 달을 설명했다. 구두가 나에게 달을 설명했다는 거야. 이게. 네. 예. 그러면 달밤이라는 것이 나한테 와서 달밤을 설명한 게 아니고 걸어가고 있는 달빛의 구두. 예, 달빛의 구두처럼 걸어가고 있는 저것이 바로 달밤이고 달이다.
그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예.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두를 신고 달리고 있는 달인 거야. 네. 그래서 우리의 사고 안에서는 그냥 사람만 구두를 신고 달린다고 생각하는데 사물도 그렇게 구두를 신고 달리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달이 또 어두운 부분도 있잖아요. 힐끔 우울해하니 예. 다 밝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보름달이라 해도 예. 구두 같이 또 연상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바닥에 고인 물은 구두와 춤추는 달. 바닥에 고인 물은 다가갈수록 물은 어두워지고 춤은 환해지고.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공중에서. 네. 그 바닥에 고인 물이란 건 하늘에 고인 물일 수도 있고 여기에 바다같이 있는 호수에 고인 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네. 그 달이 빠져가지고. 그럼 출렁거리는 그 호수 있는데 거기에서 바람과 달과 그 호수 안에서 하나의 교향악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출렁거리면서. 네. 예. 음악은 그 출렁거리면서 일어나고. 밝은 게 빠지면은 더 밝음과 어두움이 대비가 돼서 물이 더 어두워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음악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그 물결 속에서. 네. 같이. 그러면서 다가갈수록 물은 어두워지고 춤은 더 환해지고 달빛의 그 춤은 환해지면서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이미지인 거지요. 그래서 모자가 나에게 달을 설명했다. 벽에 부딪히는 음악은 모자가 흔드는 달. 음악이 점점 넓어지고 귀 그림자가 점점 커지고. 이게 모자라는 건 모자의 그림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붕 처마밑이 될 수도 있고 나뭇잎이 될 수도 있고 나무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다 그림자 모자로 연상이 되는 것 같죠? 예. 예. 모자는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들락날락했던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모자를 씌워가지고 예. 예, 달한테다가. 그리고 벽에 부딪히는 음악은 모자가 흔드는 달이고 벽에 부딪혔다는 것은 산이잖아요. 네. 호수에 이렇게 쫙 있으면 그 밤중에 이렇게 그 산 그것은 모자같이 또 보이잖아요. 예. 거시적이네요. 예. 예. 멋있네요. 그러니까 그 시의 상상력이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시를 바라보고 있는 독자들이라든가 시를 보고 있는 사람의 상상력으로서 보는 거야. 시라는 것은. 네. 예. 그렇게 보면서 본인이 소화를 해나가면서 본인의 상상력에다가 이걸 자꾸 그 증폭을 시켜나가는 것이지 시인이 이렇게 썼을 거다 거기다가 맞춰갖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 자체는. 그래 그냥 모자라고 해서 우리가 다층적으로 예. 중층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가능하고 예. 이렇게 시는 모호함을 가지고 항상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쓰면은 상상력이 제한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모자가 예. 달을 설명했다. 예. 이런 표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속에 담기는 달이 네. 물속을 보면 산 그림자가 또 물속에 빠져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모자 같은 거야. 네. 예. 그러면서 벽에 부딪히는 음악은 모자가 흔드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네. 산에 가다가 이렇게 그 부딪히잖아요. 네. 그 바람이. 예. 그러면 호수에서 물결치는 그것은 모자가 흔드는 달 같은 거예요. 이게 모자가 산 능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호수에 잔잔히 그 비치는 달하고 네. 그 모자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 산하고 바람이 와서 부딪히면서 물결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소리의 파장이 예. 흔들리듯이 음악이 점점 넓어지고 귀 그림자가 점점 커지고 호수에 있는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점점 커지고 음악은 커지고 그리고 음악이 점점 넓어지면서 귀 그림자가 점점 커졌다는 거야. 동심원이 점점 커지듯이 예, 그러면서 내가 듣고 있는 이 달밤의 그 음악이 커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정막 속에서 내가 호수에 그 직접 보고 쓴 것이 아닌 내 상상 속에서 밤중에 그 봤던 조용한 호수를 그리면서 쓴 시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달은 없고 애인에게 편지를 썼다. 상상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시적 무드에 빠지는 거죠. 그런 달밤의 무드에. 달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흐르는 그 음악 속에서 달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모든 달이요. 사물이 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창조를 위한 그런 거네요. 예, 밑바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시인은 네. 이 사물의 움직임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사물로서의 창조를 일으키는 작업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란 말이죠. 기존에 우리 사람들과
소통했던 모든 사물을 다 없애고 나서 시인만이 해석할 수 있는 사물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때사 애인, 언어를 가져가서 언어를 새롭게 구성을 하면서 시를 이제 쓰는 작업이 됐다. 애인한테 편지를 쓴 거야. 네. 시를 한 편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구두와 모자 사이의 달, 사이에 꽃병을 그렸다. 드디어 이제 꽃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언어의 네. 꽃을 지금 피워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이에 물송이를 또 피워. 예. 예. 물송이도 꽃이야. 여기서. 물송이 좋아하시네요. 예, 물송이 꽃이야. 예. 방울방울한 물송이, 물안개 같은, 네. 안개꽃 같은 그 물송이를 피우는 이 사물의 물송이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다 만들고 있는 거야. 물송이가 꼭 눈송이 같이 생각이 돼요. 예. 원래 물송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잖아요. 예. 눈송이가 물송이지. 그니까요. 예. 예. 휘날리고. 예. 그 달은 보여줄 수 없고, 그 꿈은 다 보여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있었던, 다가왔던 그 영상미들, 그걸 다 네.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애인에게 편지를 써. 그 사물의 전체적인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자기가 가졌던 감정과 느낌을 시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다. 그래서 꽃병 안에 달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원래 꽃병은 어떤 거예요? 꽃을 넣어둔 병이죠. 꽃을 놓아두는 병이기 때문에 꽃이 들어가기 위한 도구가 되잖아요. 네. 언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꽃병이란 것은 그 안에 여러 단어들, 꽃들이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저기 그 시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거기다 넣는 거야. 꽃병 안에다가 달이라는 나의 그 상상력의 꿈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가 꽃병 안에가 그래서 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꽃병을 설명하기 위해.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 존재론적으로. 누가 나에게 이름에 걸맞는 예. 그 뭐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 뭐 그런 호명에 해당하는 언어에 그래서 그 꽃병 안에 달이 이제 꿈이 들어가고 그 꽃병은 하나의 우리 언어의 구조란 말이에요. 네. 예, 구조 안에서 꽃병을 설명될 수 없는 거야. 왜? 이 구조 안에서 이 언어가 형성이 되는데 그 안에다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인에게 닿을 수 없듯이 문법이 없어서 예. 사물의 온전한 뒷면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감각 전체를 예.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꽃병은 설명될 수 없고 그 꿈, 달밤 네. 그 안에 있는 우리 그 사물 뒤편에 있는 그림자들은 그냥 달밤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정치만 어떻게 예. 간신히 꽃병을 기울이고 달을 썼다. 구조의 일부를 네. 그 비워내고 예. 그 꿈을 거기다가 그 쓰듯이 언어를 거기다가 구조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송이와 구두가 걸어가고 그때부터서 내 꿈으로 되어 있는 언어와 이 문장이 구두, 그 문장이란 말이에요. 구두는 우리가 문장이란 건 읽어야지 걸어가야지만 그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송이는 단어고 구두가 그래서 물송이와 구두가 하나 연결이 돼야지 이게 걸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네. 물송이와 모자가 이제 날아가. 그 상상력이 이제 모자는 머릿속이고 우리 상상력 속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애인에게 나는 물송이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것이 한편의 시가 되었다. 예. 뭐 이런 말이 되는 시에게, 거예요. 예. 예. 물송이가 움직이는 시가 되었다. 예. 예.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그 만들어내는 시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교양학 같이 느껴지다가 예. 나중에는 이게 이제 날아서 자유를 찾아서 막 뭔가 여행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밝게 그려졌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다루는 시인은 네. 사물을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 사물을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 해체를 시켜야지 원천으로 돌아가서 다시 끄집어서 올 수가 있어요. 애인한테 편지를 썼다. 이 말은 나는 그런 것을 하겠다. 그 말을 정확하게 이 시에다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 시예요. 이 시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한다면은 시인은 별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그냥 노래 가사를 쓰면 돼요. 예. 현대시라는 거는 예.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장르적인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미학성을 떼야 되기 때문에 미학을 예. 시의 미학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독하는 독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상상력을 필요로 해요. 예.
근데 그거를 시의 코드를 다 이렇게 노출을 시켜가지고 누구나 아무나 알아볼 수 있게 쓴다면은 예, 시의 장르적인 특징에 맞게 예. 그걸 소화할 수 없는 거죠. 독자 자체도. 예. 그래서 그 시를 다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시에서 던지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먼저 보고 상징을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서사적으로 이렇게 쭉 끼려고 생각하면은 이 시는 망치는 수가 많아요. 그 서사를 이야기한다면은 그냥 소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되는 거고. 근데 내러티브 중심이 아니라 이미지와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만들어내는 그 파장과 뒷면에 그 너울지는 그림자 같은 거거든요. 예, 그 중첩이 시, 돼야 네. 돼요. 그래서 그쵸. 시가 네. 그 상징으로서 상징이 이미지와 이미지 중첩이라니까요. 그 네. 중첩이 하도 많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그것을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한두 개가 이렇게 쫙 보이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야. 이게 신영기 시인은 그 물송이를 얼마나 여기다 많이 써놨던지 그 물송이에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시인이 갖고 있는 물송이와 내가 갖고 있는 물송이가 틀리겠지만은 그 물송이가 각자가 갖고 있는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독자들마다 그 물송이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 다른 느낌을 갖고 시인은 보는 거라니까요. 그 각 시마다 또 물성이가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날씨도 비 오는 날이라고 해도 그 비라는 게 수도 없이 다양하게 그 느낌과 정치가 다 다른 것처럼 예. 물송이도 마찬가지죠. 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현대 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상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규칙이라는 거는 없어요, 따로. 그렇지만 인간의 무의식 안에 원형적으로 연결되는 이미지와 상징은 다 통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꼭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심층에 있는 것들이 코드화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언어의 어떤 세계에 맞춰서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낯설게 결합을 시키고 표현을 하면은 또 새롭게 읽어주는 독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독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낯설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고 추상으로 많이 가버리고 주관적인 어떤 정신적인 심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예, 가지. 그렇죠. 예, 시간이. 훈련이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하고. 시를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그 시를 써준 시인들 더군다나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시를 써준 시인들은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항상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AI가 다 대부분 해결해주는 시대에 고민까지 해결해 주잖아요. 문서까지 이제 생성까지 하잖아요. 챗 GPT라고 해가지고 변호사, 의사, 약사들이 그런 걸로 많이 또 합격을 한대요. 그걸 사용해서. 문서까지 새로운 창작까지 해주는 마당에 이제 시인들의 이런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작업이라는 게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죠. 인간이 할 네. 수 있는 유일한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것이 시가 그 길을 갖다 터준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심성을 항상 그 네. 맑게끔 예. 자기를 갖다가 그 정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요. 이 시는. 이게 무용하잖아요. 생활에 쓸모에 전혀 관련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인간의 원형적으로 더 들어가 버리는 그 작업이라는 것밖에는 예, 우리가 뭐 어떤 생활에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는 작업인 거죠. 시는. 그렇죠. 정확히 배치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시가 왜 인기가 없고 예.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지 않냐. 뭐 안 읽혀도 상관없어요. 그거 한 사람만 알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자기가 그것에서 구원을 받고 자기가 거기서 즐거움을 느낀다면은 예. 남들이 아닌 것에서 자기 스스로가 만족을 느끼는데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 쓰여진 애인 같은 시들이 예. 또 누군가는 또 알아봐요. 예, 그렇죠. 그럼 인간의 원형 안에 무의식 안에 그 코드화된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들을. 예. 현대 철학하고도 시하고도 많이 맞잖아요. 그 하이데거라든가 락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언어를 다 연구하잖아요. 인간의 정신 세계를 탐구할 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서사가 있게 되면은 그 정신 분석을 하는 데가
그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는 서사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형으로 더 들어가는 거야, 이게. 상징 속에 그 원형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없죠. 네. 그래서 그 원형을 그 탐구하고 원형을 보는데 정신분석이나 심리학 쪽에서 원형을 탐구하는데 이 시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네. 철학을 보는데도 그렇고 예술을 보는데도 그렇고. 네. 예.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예.